누구나 최고의 시간은 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따라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기분 좋게 일어나 시계를 보니 아직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나 남은 새벽 시간이었다. 사방이 고요하고 고즈넉했다. 처제로 가서 스탠드를 켰다. 온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의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졌다. 나도 모르게 그 전날 쓰다만 글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온 가족이 깨어날 때까지 며칠 걸릴 분량의 글을 모두 써냈다. 생각이 명료해진 탓에 글 역시 선명했다. 매끄럽게 읽히는 글을 읽으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때로는 나의 준비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부족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물론 몰입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해내는 것이 프로다. 하지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을 위한 자신만의 입초를 가지고 있었다. 시인 윤동주는 매일 저녁 신촌에서 서강까지 천천히 산책을 했고, 슈바이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 1시간을 구별해 놓았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달리기를 한 후 연두부로 저녁 식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리추얼이다. 수없이 많은 천재 예술가들의 습관을 모은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이런 이야기는 넘쳐난다. 운동선수들 역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매일 치르는 자신만의 의식들이 있다. 이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신만의 스몰 스텝들이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는 괴짜스러운 것이라 해도 말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 스몰 스텝은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다.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확인해가는 훌륭한 도구인 셈이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겐 최고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깨닫는 경험의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음악이 크게 들리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말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만큼 까칠한 사람이다. 그러나 스몰 스텝을 하면서 그 행동의 잘못을 떠나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오감이 민감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는 특별한 장점이 된다.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예민함이 문장에 담겨 디테일한 표현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세밀한 관찰이 구체적인 묘사를 구현돼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내게는 아주 생산적인 일일 수 있다.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합리화하고
책이나 강연으로 강요하곤 한다. 그러나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따로 있다. 그것이 어느 때이고 어느 장소인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다. 누군가는 여유롭게 욕심 없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치열하게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여유를 찾기도 한다. 북유럽의 여유롭고 평등한 삶이 싫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경쟁이 싫어서 좀 더 여유로운 나라로 떠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 인생에 대한 예의. 자신에게 맞는 삶은 다 다르다. 그것을 찾아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라고 믿는다. 내가 행복하면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의 지인도 행복할 수 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일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몸의 세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뛰어다닌 듯하다. 스몰 스텝은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퍼즐 조각처럼 매일 조금씩 알려준다. 나는 글을 쓰고 읽고 시간이 힘들면서도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들이 어렵게 말하는 내용들을 말과 글로 쉽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안테나를 세우고 다양한 소재와 이슈를 찾아다니는 것으로서 큰 기쁨을 느낀다. 그것을 브랜드와 글쓰기라는 일로 연결했을 때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마흔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나의 예민함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마흔 넘어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 결코 늦지 않은 것임을. 하지만 30 전에 20살 무렵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몰 스텝을 통해 자신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이 삶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필사를 위한 추천 칼럼 리스트 6. 글쓰기의 왕도는 없다.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써보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사는 생각과 쓰는 재미를 일깨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백지에 글을 쓰는 막막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쓰다 보면 결국 내 글을 쓰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진다. 필사는 하나의 주제나 이슈가 어떻게 하나의 글로 완성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최고의 글쟁이들이 쓴 글을 매일 따라 써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더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칼럼 형태의 글은 짧아서 지루할 틈도 없다. 이제 소개할 리스트는 내가 매일 베껴 쓰는 국내 최고의 칼럼니스트들이다.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날의 이슈를 손석희가 해석해준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다양한 사례와 인문학적 상식을 녹여내는데 그 소스가 놀랍다. 돌려 말하기도 하지만 여운이 만만치 않다. 쉬운데 깊이가 있다. 때로는 울컥할 만큼 감동도 있다. 가장 자주 필사한다. 문유석, 중앙일보 문유석 판사의 일상, 유감. 이런 판사도 있구나 싶다. 저 멀리 저 높이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던 판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친근감 넘치게 전해준다. 배경 지식의 깊이에 놀라기도 하지만 재미까지 있다. 균형 잡힌 메시지를 읽다 보면 왠지 마음에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필력가 중 한 명이다. 모르긴 해도 편집장 때문에 에스콰이어를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럭셔리한 브랜드 소개부터 연예인 인터뷰, 밀도 높은 경제 기사까지 다루는 주제도 광범위한데 깊이까지 놀랍다. 읽는 재미는 덤이나. 이 사람의 필력은 복사하고 싶을 정도다. 4. 이동진,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어바웃 시네마. 영화평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독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집에 있는 장스만도 몇만 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쓰는 영화평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단 글이 길어 주말에 필사하곤 한다. 권석천, JTBC 보도국장. 권석천의 시시각각. 조중동으로 통하는 보수 일간지에서 진보적인 칼럼을 오랫동안 써왔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쓴 그의 글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읽을 가치가 있다. 종종 5, 6년 전에 쓴 그의 칼럼을 읽는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가까운 과거의 세상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6. 김훈, 소설가 김훈의 거리의 칼럼. 글의 힘은 펜 끝이 아닌 발끝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눈앞에 그가 말하는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다. 몽땅 연필로 눌러쓴 그의 악력이 느껴질 것만 같다. 그래서 그의 글은 힘이 있다. 김문의 소설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 같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그처럼 글을 쓸 수 있을까?